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요양원? 멀찍한 내 집 두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30살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했는데 조금 아프다고 집마저 빼앗기는 건가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 눈치도 아닌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월 18만 원으로 당당하게 혼자 사는 방법.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큰아들 영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 집 너무 커요. 혼자 쓰기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면 돼요. 남는 돈은 애들 학자금으로 쓰면 되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때까지 건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조금 아프다고 집마저 뺏겠다는 거니? 뺏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도 부담이에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부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었니? 아플 때도 혼자 참았어. 힘들 때도 혼자 견뎠어. 그건 엄마 선택이었잖아요. 칼로 베인 것 같았습니다. 선택이라니. 자식을 키우는 게 선택이었단 말인가요? 월 300만 원이면 전문가가 돌봐줘요. 전세금 이자로 충분하고 나중에 집 찾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목이 메었습니다. 거기 가면 얼마나 자주 와줄 건데? 매주? 명절에만? 영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빠서요. 시간 날 때마다 노력은 할게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옆집 김옥분 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더니 명절에도 안 와. 그래. 결국 그거구나. 알았어, 영재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영재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하나? 간병인? 월 500만 원. 내 연금은 180만 원. 불가능했습니다. 자식 집에서 눈치는 더 못 봐. 큰아들 집 한 달. 며느리 미영 표정이 날마다 굳어갔습니다. 손주들도 처음엔 좋아했지만 이제는 할머니 피합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며느리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어머니 모시고 완전히 달라졌어. 애들도 친구 못 데려와. 남편도 집에 안 들어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쩌니 조금만 참아. 아니, 요즘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300만 원이면 좋은 데 간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짐이 되어버렸구나.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는 떠넘기려 하는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안 봐. 요양원에서 쓸쓸히 안 살아.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어떻게? 돈도 없고 몸도 아픈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곧 온다는 것을. 큰아들 집에서 한 달.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영재야,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볼까 해. 아들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영이네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그 말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다음 날 차 안. 영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잘 못 모셔서 미안해요. 좁아서 불편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지영이네는 신혼이라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설 정말 좋아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아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네 가서 좀 있다가 생각해 볼게.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네 도착. 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네. 방 준비했어요. 작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딸은 배려했고 함께 TV도 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이에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래, 딸. 늦지 마. 사위 준호도 말이 줄었습니다. 인사도 건성. 어느 날 밤, 방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결혼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럼 어쩌라고? 내 엄마 아프신데. 큰오빠네도 있잖아. 왜 우리 집만? 오빠네도 힘들대. 요양원 보내자던데?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연금이랑 우리가 보태면 되지 않을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이런 대접을 짐이 되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들었을까봐 불안한 듯. 엄마, 기분 어때요? 무릎은 좀. 응, 조금씩. 엄마, 사실 오빠가 전화했는데 요양원 알아봤대요. 시설 좋은 곳.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딸마저. 더 들을 필요 없었습니다. 둘 다 똑같았으니까. 지영아, 엄마 안 가. 엄마, 건강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가 돌보기 힘들잖아요. 돌봐달란 적 없어. 그냥 잠시 머물 곳만 필요했어. 그날 저녁, 짐을 쌌습니다. 지영이가 놀랐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집에 갈 거야.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너희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 누가 부담이에요? 말 안 해도 알아. 눈빛에 행동에 다 보여. 남의 집 눈치 보는 거 피곤해. 엄마, 혼자는 위험해요. 무릎도 안 나았는데. 괜찮아. 간병인이라도 구할게. 지영이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곧 준호가 왔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 잘못 없어. 그냥 신혼집에 더 있는 게 맞지 않아서. 어머님, 요양원 정말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3년째 만족하세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위 어머니도 요양원에. 부부에게 시부모가 큰 부담이었나 봅니다.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난 집 갈 거야. 간병인은 한 달에 500만 원 넘는데. 내가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부부가 출근 준비했습니다. 어색한 공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을.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영재가 다가왔습니다. 짐 다 챙기셨어요?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모셔? 어디로? 일단 저희 집으로. 그리고 요양원 둘러볼 곳 예약했어요. 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냥 구경만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셔도 돼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영재야, 고맙지만 난 집 갈 거야. 택시 불러줄래? 어머니, 무릎 상태로 혼자는 너무 위험해요. 제발, 내 선택은 내가 해.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주 만입니다. 집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공간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치 볼 필요 없는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안 나았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간병인, 연금으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첫날,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올 말. 요양원 가세요. 결국 간병인 알선업체에 전화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세요? 네. 양쪽 무릎 수술 후라 혼자는 힘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일당 15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주말, 공휴일은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연금 180만 원인데 간병비만 450만 원이라니 요양원 생각은 없었습니다. 평생 노인복지 일하며 봤던 그곳의 현실. 너무 잘 알았으니까. 좀 더 저렴한 옵션은요? 하루 12시간이면 일당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이요. 그래도 감당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석 달만 쓰기로 했습니다. 무릎 나아지면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무릎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간병인 계약을 끊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부엌까지 가려면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장도 못 봤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버텼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 외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노후인가?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사는 게 노후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님, 오랜만이에요. 건강 상담 받으러 오시죠?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복지관 앞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정 씨였습니다. 예전 복지사 후배.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다니. 자식들 집에선 짐이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있었어.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정 씨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에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은 무릎 수술하고 지금 혼자 사는데 힘들어. 간병인 쓰다가 돈 떨어져서 끊었거든. 정 씨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LH 고령자 복지주택 아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그 순간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요? 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LH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무릎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설계됐어요. 얼마나 드는데? 임대료 5만 원대에 관리비 공과금까지 해도 월 18만 원 정도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18만 원? 간병인 240만 원. 요양원 300만 원. 그런데 18만 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국가 지원이라 가능해요. 게다가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셨잖아요. 사회기여자 가산점 받으실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남 도와줄 때만 쓴 줄 알았는데. 정 씨, 자세히 좀 알려줄래? 물론이죠.
제가 자료 가져올게요. 잠시 후 정 씨가 팜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모든 시설이 무장의 설계, 휠체어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엔 안전바, 비상벨도 있었습니다. 주 2, 3회 생활지원사 방문, 안부도 확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사회 기여자, 가산점이 주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 30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죠? 서류는 여기 있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은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 높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썼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전세였습니다.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보증금으로 써야 했으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그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재야, 엄마가 좋은 소식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하진 않아요.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18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영재 목소리에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응, 국가 지원이라 그런가 봐. 사회복지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 높대. 어머니,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그것보단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자식들은 내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고집하는 것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영재야,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얘기하자. 내일 지영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이제는 내 노후 자금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복지주택, 월 18만 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곳.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그곳이 진짜 내가 갈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복지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무릎 수술한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설계됐대. 화장실에 안전바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다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럴 때를 위한 비상벨이고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준대. 영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민지 대학 등록금이 있어서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손녀 민지 대학 등록금, 내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재야,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학자금, 결혼자금 다 너희들이 알아서 했잖아.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하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만해.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는 전세금마저 뺏길 순 없어.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노린 적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면 요양원 얘긴 왜 자꾸 꺼내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 영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정그러시겠다면, 복지주택 가시겠다면, 그럼 집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정씨가 다 도와준다고 했어. 지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나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요양원 가서 살고 싶니? 남은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2주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숙님, LH 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달려 있었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이 보였으니까 면접 심사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경력. 이제 내 노후를 위해 쓸 때였습니다. 면접장.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숙님, 직업란에 사회복지사라고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30년입니다. 심사위원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0년이요? 어떤 분야였나요? 노인복지였습니다. 그 순간 심사위원 한 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대구 복지센터 김영숙 선생님이세요? 네.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셨어요. 10년 전쯤요. 항상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박명자 할머니, 80세, 자식 셋 키우고 집까지 다 물려줬지만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더니 석 달 지나니 명절에만 오더라고. 전세금 빼서 자식 주택 청약 넣어준 어르신. 수술비 대느라 연금 탈탈 털린 할머니. 손주 유학비 보태주고 요양원 간 할아버지. 셀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 수첩. 퇴직할 때까지 서랍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남들한테 평생 해준 조언. 정작 자신은 실천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1년도 안 돼서 무릎 수술, 자식들 눈치, 요양원 권유, 내가 상담했던 어르신들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 30년 경력이 있다는 것, 그 지식을 내 노후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면접관님,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현실도 압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의 끝도 압니다. 그래서 이곳이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혼자 살 수 있는 곳,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 전세 계약 신청, 이사짐 준비.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설렜습니다. 새로운 출발,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었으니까.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재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지영아, 엄마 LH 복지주택 최종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 짧은 침묵. 축하드려요. 그럼 언제 이사하세요? 한 달 후에. 지금 전세 계약하고 이사짐 정리하는 중이야. 그렇군요. 그럼 전세금은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의 첫 질문. 축하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전세금이었습니다. 계약 종료되면 바로 나올 거래. 왜? 아니, 그냥. 요새 큰오빠가 사업 자금 때문에 좀 어려워해서요. 그래서였군요. 내 전세금.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엄마 전세금은 엄마 앞으로 돼 있고, 엄마가 쓸 거야.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간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하며, 노후 준비 제대로 못했는데, 정작 이제는 내 돈마저 자식들이 당연히 챙기려 한다니. 다음 날, 영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복지주택 축하드려요. 전세금 언제쯤 빼실 수 있으세요? 민지 등록금이랑 제 사업 자금으로 조금 필요해서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전세금 입금 계좌 확인. 내 명의가 맞습니다. 혹시 몰라 비밀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만 계속 왔습니다. 엄마,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와요. 전세금 언제 빼실 수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내가 자식들에게 돈만 주는 기계 같았습니다. 입주 2주 전, 갑자기 영재와 지영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왔는지를. 어머니, 이사 준비는 잘 돼가요? 응, 짐도 거의 다 정리했어. 이제 큰 가구만 처분하면 돼. 도와드릴게요. 혹시 어머니, 전세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영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더 얘기할 게 있니? 내 돈은 내가 써.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지 등록금이 곧 필요하고 제 사업장 확장 자금도 필요해서요. 어차피 어머니는 보증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너희가 가져가겠다는 거지? 어머니가 앞으로 쓸 일이 없으실 텐데.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니? 아직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거야.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다 필요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 지영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앞으로 월세 18만 원만 내면 되니까 남은 돈은 저희가 활용하면. 지영아, 그만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나서 버림받는지 봤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줄게라는 말 믿고 모든 걸 내어준 어르신들이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걸 수없이 봤다고. 영재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버림받는다는 건
꼭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노인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버리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선을 긋는 거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쓰고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올바른 순서야. 영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 그리고 복지주택 이사할 때 도움은 필요 없어. 이사짐 센터 불렀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려요. 됐어. 정씨가 다 도와주기로 했어. 두 자식은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지영이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 보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단 전세금 얘기만 빼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상담했던 노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 선생님, 나는 자식들 눈치 보다가 여기 왔어요. 아파트도 다 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해요. 돈 다 줬더니 이제는 짐 취급해요. 그 말들이 이제야 가슴 깊이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 후로 자식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외로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입주 전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재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이사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사짐 센터 불렀어. 그래도 어머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알았어.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럼 새집 구경은 가도 될까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사 끝나고 정리되면 언제든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 다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짐을 챙겼습니다. 새로운 복지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전세금은 내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정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네, 덕분에요. 작지만 깔끔한 내 집, 무장의 설계,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공간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치 볼 필요 없는, 드디어 진정한 독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주택 입주 6개월. 처음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금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 함께 운동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땐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만으로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월 18만 원. 내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예금해 두어 의료비나 다른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그래, 여기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딸은 내 작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랬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영재는 어때? 오빠요? 아직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예상대로 영재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영재가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영재는 내 집을 둘러봤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 나랑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영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영재의 솔직한 고백. 내 마음이 풀렸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내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 내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렸습니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하던 때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정말 좋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생소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영숙 씨, 당신 참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이웃 최할머니의 말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 버릇 없어질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지주택 입주 1년.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영재와 지영이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단지 내 친구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영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기뻤습니다.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나는 69세.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고 내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면리로 영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요. 나중에 저도 나이 들면 어머니처럼 준비해야겠어요.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래, 영재야. 그게 맞는 거야.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되 경제적으론 독립해야 해. 그래야 서로 존중할 수 있어. 어느 봄날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강연장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69세이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처럼 막막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자식들 집 전전하며 요양원 가라는 말 들었습니다. 간병인은 한 달에 500만 원, 요양원은 300만 원, 내 연금은 180만 원. 어느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을요. 월 18만 원으로 당당하게 혼자 살 수 있는 곳을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펜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식한테 다 줬더니 이제는 짐 취급이야. 돈 다 줬더니 연락도 안 해.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 아직 20년, 30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건가요?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내 힘으로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복지주택 알아볼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다니.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30년간 노인복지를 한 이유를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였구나. 그 경험이 내 노후를 구했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복지주택 단지.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사는 어르신들. 모두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사는 분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노후 대비 진짜 갈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도 아니었습니다. 자식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내가 주인인 곳, 월 18만 원으로 당당하게 혼자 사는 곳, LH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선택을 내가 한다는 것,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도 용기 내어 보세요. 노후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기 전에 내 노후부터 챙기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사회복지관, 지역 주민센터 찾아보세요.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답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